캐비테이션으로 인한 침식면은 거칠고 그을음 같은 모습인데 이는 플래싱의 침식에서 나타나는 매끈하고 광택 있는 표면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캐비테이션은 배나 콘트랙타의 압력이 증기압인 PV보다 낮아지고 동시에 출구 압력 P2가 PV보다 높을 때 발생합니다. 캐비테이션은 여러 방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압력 강화를 관리해서 캐비테이션 자체를 그리고 그에 따른 손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밸브를 지나는 압력 강화를 잘 제어해서 국수 압력이 증기압 아래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면 증기 기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붕괴할 기포가 없으면 캐비테이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밸브 전체의 압력 강화를 다단 트림을 이용해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눕니다. 각각의 작은 압력 강화는 자신의 배나 콘트랙터 압력을 증기압보다 높게 유지함으로 기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캐비테이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플래싱 대책과 비슷하게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격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캐비테이션을 밸브 표면에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게 하고 캐비테이션이 실제로 부딪히는 표면은 단단하게 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스템을 바꿔서 캐비테이션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출구 압력인 P2를 충분히 높여서 배나 콘트랙터 압력이 증기압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즉 밸브가 더 이상 초크 상태가 아니게 되면 캐비테이션을 피할 수 있습니다. P2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하류 쪽의 정수두가 더 큰 위치로 밸브를 옮기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오리피스 플레이트 같은 배압 장치를 적용해서 밸브에서의 P2를 높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단점은 캐비테이션이 밸브에서 오리피스 플레이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압 장치를 적용할 때의 단점부터 이어서 말씀드리면 캐비테이션이 밸브에서 오리피스 플레이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제 공기역학 소음 예측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업계의 선도 기업들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인 IEC 534-8-3을 사용합니다. 이 표준은 산업용 공정 제어 밸브 중 파트 8, 소음 고려사항, 그 안에 섹션 3, 제어 밸브 공기역학 소음 예측법을 다룹니다. 이 방법은 여력학과 공기역학 이론, 그리고 약간의 경험적 정보를 섞어 구성됩니다. 이 방법의 설계 의도는 밸브에 측정 가능한 형상과 밸브에 적용되는 운전 조건만으로 소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밸브 설계와 치수마다 별도의 경험 데이터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음 예측에 순수하게 해석적인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IEC 방법은 여러 대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IEC 방법은 소음 예측을 5개의 기본 단계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나 콘트랙터에서 공정의 총 스트림 파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소음은 배나 콘트랙터와 그 하류에서 밸브가 만들어내는 소음입니다. 배나 콘트랙터에서 교축으로 솟아되는 총 파워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소음 파워에 해당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는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운동에너지식을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운동에너지식은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인데 여기서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입니다. 이 질량항 대신 질량유량을 넣으면 이 식은 파워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속도는 배나 콘트랙터 속도이며 여력학 제1법칙의 에너지식으로 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총 파워 중에서 음향 파워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밸브 전후에 적용되는 공정 조건을 이용해 밸브 안에서 어떤 소음 발생 기구가 작동하는지를 판별합니다. 배나 콘트랙터 압력과 하류 압력의 관계에 따라 5개의 영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 음향효율이 정의되고 계산됩니다. 이 음향효율은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총 스트림 파워 중에서 소음 파워가 되는 비율을 결정합니다. 정숙한 밸브를 설계할 때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음향효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음향 파워를 음압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IEC 예측법의 최종 목표는 사람의 청각이 문제가 되는 밸브 바깥 기준점에서의 음압 레벨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음향 파워를 내놓는데 이 음향 파워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음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기역학 소음 예측 과정의 후반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음을 다룰 때 출발점은 음향 출력입니다만 실제로 측정 가능한 양은 음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소음은 음압,
즉 사운드 프레셔로 표현되며 음향 출력에서 음압으로의 변화는 기본 음향 이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측 절차의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모두 파이프 내부에서 소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정작 중요한 것은 파이프 바깥쪽의 소음 수준입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파이프 벽의 전달 손실을 반영해 파이프 외벽 표면에서의 음압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기준 위치가 파이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겨가면 소음이 달라지므로 이 변화를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파이프 벽은 재질과 크기, 형상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이 특성이 소음이 벽을 통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파이프 벽을 통한 소음 투과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파이프 내부의 유체 매개 소음이 안쪽 파이프 벽과 상호작용하여 벽을 진동시킵니다. 다음으로 그 진동이 파이프 벽을 통과해 바깥쪽 벽까지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바깥쪽 벽이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음파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점은 이 3단계가 모두 소음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파이프라도 주파수가 다르면 소음이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지며 예측 방법은 이 주파수 유존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밸브 소음의 주파수를 소음 스펙트럼의 피크 주파수로 대표합니다. 동시에 파이프의 전달 손실도 주파수의 함수로 구합니다. 그런 다음 내부 소음 스펙트럼과 전달 손실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외부 음압이 파이프 벽에 의해 얼마나 감쇄되는지를 결정합니다. 5단계에서는 거리를 반영해 관측자 위치에서의 음압 레벨을 계산합니다. 4단계에서 파이프 외벽 표면의 음압 레벨이 나왔으니 여기에 다시 기본 음향 이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음향 출력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정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음압 레벨은 그 출력이 퍼지는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측자가 파이프 벽에서 멀어질수록 음향 출력이 퍼지는 전체 면적이 커집니다. 관측자가 멀어지면 음향 출력이 퍼지는 면적이 커지므로 음압 레벨은 낮아집니다. 이제 유체역학 소음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눈에 띄는 유체역학 소음은 대개 캐비테이션과 관련됩니다. 전통적으로 그 소리는 파이프 안에서 돌이 굴러가는 소리로 묘사됩니다. 이런 연관성은 현재의 여러 예측 방법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비초킹 유동 상황의 액체 소음 특성과 초킹, 즉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유동의 소음 특성을 서로 다르게 다룹니다. 한편 유체가 이상 혼합물인 경우도 다양합니다. 밸브 입구에서의 액체가스 이상 유체, 플래싱 유체, 그리고 스로틀링으로 인해 가스가 방출되는 유체가 그 예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들에 대한 소음 예측법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다상 시스템에 대한 시험 결과와 현장 조사를 보면 이런 다상 유동의 소음은 플랜트 전체 소음 수준에 기여하거나 작업자 노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소음 제어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대기로 방출되지 않는 밀폐 시스템에서는 공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유동을 담고 있는 밸브와 인접 배관을 투과하는 경로로만 공기 중으로 전파됩니다. 유동 내부의 음장이 이 고체 경계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주변 대기를 교란시켜 음파로 퍼져나갑니다. 소음 제어는 소스 처리, 경로 처리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발생원에서 소음을 막거나 줄이는 소스 처리가 경제적,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권장되는 케이지형 소스 처리 방식은 그림 5-8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체의 빠른 흐름으로 발생하는 공력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밸브 트림 설계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림 5-8의 구체적인 설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그림은 여러 개의 좁은 평행 슬롯을 가진 케이지로 난류를 최소화하고 팽창부에서 유리한 속도 분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정숙 설계는 유량 용량의 감소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15 내지 20dB의 소음 저감을 제공합니다. 아래쪽 그림은 압력 강압이, 즉 델타 P 분의 P1 비율이 높은 경우에 최적의 소음 감쇄를 위해 설계된 2단 케이지형 트림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1차 케이지 벽의 Z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소음이 개별 Z들이 만드는 소음의 합보다 커지지 않도록 구멍의 크기와 간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트림 설계는 밸브 소음을 최대 30dB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설계는 여러 소음 저감 전략을 결합하여 밸브 소음을 최대 40dB까지 저감합니다. 제어 밸브에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전략 중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음 저감의 출발점은 밸브가 만들어내는 전체 스트림 파워, 즉 유체가 가진 동력이 소음 파워로 변환되는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로의 형상을 특별하게 설계하는데 고유한 통로 형상을 적용하면 유체 동력이 가청 소음으로 바뀌는 음향 변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형상 전략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이어서 설명드릴 다단 감압이나 주파수 천이 같은 다른 전략들과 함께 조합되어 적용됩니다. 공기역학적 소음을 줄이는 밸브 트림 설계의 구체적 원리들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그림 5-8에 해당하는 트림 설계를 보면 먼저 다단 감압이 있습니다. 압력 강화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스트림 파워를 단계별로 분산시키면 음향 변환 효율을 한층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파수 스펙트럼 천이로 배관이 가진 전달 손실 특성을 활용해 사람 귀에 들리는 가청 영역의 음향 에너지를 줄입니다. 셋째는 출구 Z 독립성으로 여러 Z가 합쳐지면서 소음이 다시 생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각 Z를 독립적으로 유지합니다. 넷째는 속도 관리로 가스가 팽창하는 만큼 면적을 확장시켜 유속을 다스립니다. 다섯째는 상부적 본체 설계로 유동이 본체 벽에 부딪혀 생기는 2차 소음원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력비가 즉 P2 나누기 P1 값이 0.8을 넘는 고압비 조건에서는 직렬 제한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전체 압력 강화를 제어 밸브와 그 하류에 둔 고정 제한, 곧 디퓨저 사이에 나누어 분담시키는 방법입니다. 디퓨저의 설계 방법과 대기 방출 시스템의 소음 처리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디퓨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설치 조건마다 형상과 크기를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때 목표는 밸브에서 나는 소음과 디퓨저에서 나는 소음의 레벨이 서로 같아지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그림 5-9가 이런 인라인 디퓨저의 전형적인 설치 예를 보여줍니다. 한편 대기로 방출하는 제어 시스템은 압력비가 크고 출구 속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때 벤트 디퓨저를 써서 전체 압력 강화를 상류의 제어 밸브와 실제 벤트 사이로 나누어주면 밸브와 벤트 양쪽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 5-10에 나오는 것처럼 적절히 사이징된 벤트 디퓨저와 밸브 조합은 전체 시스템 소음 레벨을 최대 40dBA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액체를 다루는 밸브의 소음원 처리는 주로 캐비테이션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밸브와 인라인 디퓨저를 조합하여 유속을 제어하고 소음을 줄이는 구성 방식입니다. 대기 방출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밸브와 벤트 디퓨저의 결합 구조입니다. 캐비테이션 소음 제거와 두 번째 소음 제어 방식인 경로 처리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캐비테이션을 일으키는 유동 조건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밸브의 서비스 조건에 적절한 한계를 걸어두면 캐비테이션에서 비롯되는 소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브레이크다운 오리피스나 밸브를 직렬로 배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림 5-11처럼 직렬 제한 개념을 활용한 특수 트림을 써서 캐비테이션 자체를 없애는 접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음 제어 방식은 경로 처리입니다. 유체 스트림은 소음을 아주 잘 전달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 전달 경로의 임피던스를 높여 수신측으로 전달되는 음향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경로 처리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흡음재를 이용해 음향 에너지를 솟아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축에 듭니다. 이때 흡음재는 가능하면 소음원이 있는 위치나 그 바로 하류의 유동 스트림 안쪽에 배치합니다. 유체 내 기포 발생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캐비테이션을 억제하는 특수 밸브 구조입니다. 흡음재 배치 원칙과 가스 시스템에서의 인라인 사일런서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이 부분에는 그림 5-10의 밸브와 벤트 디퓨저 조합, 그림 5-9의 밸브와 인라인 디퓨저 조합, 그림 5-11의 캐비테이션 제거용 특수 밸브 설계가 함께 참조됩니다. 흡음재는 소음원이 있는 자리나 그 바로 하류의 유동 스트림 안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스 시스템의 경우 인라인 사일런서가 유체 스트림 내부에서 직접 소음을 솟아시켜 배관 같은 고체 경계로 전달되는 소음 레벨을 낮춰줍니다. 특히 질량 유량이 크거나 밸브 양단의 압력비가 높은 조건에서는 그림 5-12에 나오는 인라인 사일런서가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소음 제어 방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라인 사일런서의 성능 한계와 마지막 수단인 외부 처리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그림 5-12는 전형적인 인라인 사일런서를 보여줍니다. 흡수형 인라인 사일런서는 이론적으로 거에 원하는 만큼의 감쇄를 얻을 수 있지만 경제성을 고려하면 삽입 손실은 보통 약 25dBA 정도로 제한됩니다. 유동 스트림 경계 안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소음은 요부 처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요부 처리에는 두꺼운 벽에 후육관을 쓰거나 노출된 고체 경계를 음향 단열하거나 단열 박스나 건물 같은 구조물로 소음원을 격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육관이나 요부 음향 단열은 국소적인 소음 저감에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소음은 유체 스트림을 따라 먼 거리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후육관이나 요부 단열의 효과는 그 처리가 적용된 구간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함께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관 라인 내에 설치되어 유체 흐름 소음을 감쇄시키는 일반적인 인라인 소음기의 형태입니다. 제어 밸브 소음 관리를 마무리하는 요약 내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제어 밸브 설치 구성이 얼마나 많은 소음을 낼지는 산업 표준으로 정립된 예측 방법을 쓰면 빠르고 합리적으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징과 소음 예측 도구는 단순히 수치만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소음 저감 장비를 골라야 하는지 그 적절한 선정을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장비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기역학적 유동에 대응하는 소음 저감 케이지를 갖춘 글로브형 밸브로 피겨 5-13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체역학적 소음을 줄이기 위한 어테뉴에이터를 적용한 보령 밸브로 피겨 5-14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공정 설비에 요구되는 낮은 환경 영향, 즉 더 조용한 제어 밸브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예측 기술과 밸브 설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최신 장비나 예측 기술이 필요하다면 밸브 제조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력 흐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 저감 케이지가 적용된 글로브 밸브입니다. 유체 역학적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감색이 아트테누아톨가 장착된 볼 밸브의 구조입니다. 다음은 패킹 시스템 및 선정 가이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제어 밸브에 쓰이는 고성능 패킹 시스템 가운데 엔바이로실 PTFE와 듀플렉스 계열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항목은 칼레즈 소재와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패킹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패킹은 밸브 스템 주위에서 공정 유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밀봉 요소인데요. 엔바이로실 PTFE와 듀플렉스는 그 중에서도 엄격한 누설 규제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분류 항목입니다. 이 명칭들은 뒤에서 다루게 될 패킹 선정표와 차트에서 각 시스템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므로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PTFE KVSP 400 패킹 시스템과 패킹 선정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피겨 5-16은 비환경 서비스, 즉 일반적인 누설 규제만 적용되는 용도에 대한 패킹 선정 가이드라인 차트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여러 표와 함께 피겨 5-15, 그리고 피겨 5-16은 패킹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스템이 직선으로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슬라이딩 스템 밸브와 회전 운동을 하는 로터리 밸브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 환경이 100ppm 같은 엄격한 환경 서비스인지 아니면 비환경 서비스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차트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번 항목은 엔바이로실 듀플렉스 패킹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원문에서는 표 안에 한 칸을 차지하는 도형 형태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패킹 선정표를 구성하는 하나의 시스템 항목을 나타냅니다. 듀플렉스라는 이름이 가리키듯 이중 구조를 기반으로 밀봉 성능을 강화한 패킹 구성이며 환경 규제와 누설 규제에 대응하는 패킹 선정표에서 하나의 행을 이룹니다. 뒤에 이어지는 압력과 온도 한계표에서 100ppm 서비스를 비롯한 적용 가능 범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서는 100ppm 서비스용 패킹 선정표와 칼레즈 계열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칼레즈의 자이맥스를 조합한 KVSP500, 그리고 칼레즈의 PTFE를 조합한 KVSP400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피겨 5-15는 100ppm 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 차트입니다. 이어서 슬라이딩 스템 밸브용 패킹 선정 가이드라인이 표로 제시되는데
이는 100ppm 서비스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과 온도 한계를 시스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단일 PTFE V링은 압력 한계가 20.7바, 즉 300psi이고 온도는 영하 18도부터 93도 섭씨까지입니다. 이 중 PTFE V링은 온도 범위가 영하 46도부터 232도 섭씨, 화씨로는 영하 50도부터 450도까지로 더 넓습니다. 표에는 이와 함께 밀봉 성능은 비교적 우수함, 수명은 길고, 마찰은 낮음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 항목도 등급으로 표시되어 선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제어 밸브를 선정하는 단계별 절차를 보여줍니다. 앞표에 이어 슬라이딩 스템 밸브 패킹의 압력과 온도 한계를 시스템 전체에 걸쳐 상세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엔바이로실 듀플렉스는 온도 범위가 영하 46도부터 232도 섭씨, 화씨로는 영하 50도부터 450도이며 압력 한계는 51.7파, 즉 750psi입니다. 평가에서는 밀봉 성능이 최상, 수명은 매우 길고, 마찰은 낮음으로 표시됩니다. 칼레즈의 PTFE를 조합한 KVSP400은 24.1파의 4도부터 204도 섭씨, 칼레즈의 자이맥스를 조합한 KVSP500은 동일하게 24.1파의 4도부터 260도 섭씨까지입니다. 흑연 계열로 넘어가면 엔바이로실 그래파이트 ULF는 103파, 즉 1500psi의 영하 7도부터 315도 섭씨, 화씨로 20도부터 600도이며 고압 사양으로 207파, 그리고 290파의 영하 198도부터 371도 섭씨까지 표시됩니다. 하이실 그래파이트 ULF도 103파, 1500psi의 영하 7도부터 315도 섭씨, 화씨로 20도부터 600도입니다. 그래파이트 컴포지트와 하이실 그래파이트 조합은 290파의 영하 198도부터 649도 섭씨까지, 브레이디드 그래파이트 필라멘트는 290파의 영하 198도부터 538도 섭씨까지, 그래파이트 ULF도 동일하게 290파의 영하 198도부터 538도 섭씨까지 견딥니다. 마지막으로 표의 주석이 중요합니다. 첫째 주석에 따르면 여기 제시된 값들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며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패킹 수명이 짧아지거나 누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온도 등급은 공정 유체의 온도가 아니라 실제 패킹이 받는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주석은 실제 마찰값은 제조사에 확인하라는 안내입니다. 엔비로 SAL PTFE와 칼레즈 패킹의 압력 및 온도 한계, 그리고 비환경용 서비스 적용 지침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할 점은 이 자료에 표기된 칼레즈의 압력과 온도 한계는 어디까지나 피셔 밸브 적용을 기준으로 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디유폰트 다우 엘라스토머 LLC는 이보다 더 높은 한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각 주에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경 9.5mm, 즉 3분의 1인치 스템을 제외한 경우 110바, 1600psi까지 적용되고, 산화 서비스를 제외한 경우 온도 범위는 영하 198도에서 371도, 즉 영하 325도에서 700도 화씨까지 적용됩니다. 비환경용 서비스 적용 지침은 세 가지 축으로 패킹을 평가합니다. 실성능 지수, 사용 수명 지수, 그리고 패킹 마찰입니다. 영하 46도에서 232도, 즉 영하 50도에서 450도 화씨 범위에서는 성능이 베터에서 베스트, 수명은 롱에서 베리롱, 마찰은 베리로우에서 로우로 나타납니다. 350psig에서 영하 40도에서 204도, 그리고 영하 40도에서 260도 범위에서는 성능 베스트, 수명 롱, 마찰 로우입니다. 끝으로 3000psi, 영하 325도에서 700도 화씨에서는 성능 베스트, 수명 베리롱, 마찰은 미디엄 수준입니다. 앞에서 본 비환경용 적용 지침의 고압 고온 영역을 이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4200psi, 영하 325도에서 1000도 화씨 조건에서는 실성능이 베스트, 사용 수명이 베리롱, 마찰은 미디엄입니다. 같은 4200psi에서 영하 325도부터 1200도 화씨까지 적용되는 경우 주 5번 조건이 붙으며 성능은 베터, 수명은 베리롱이지만 마찰은 베리하이로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4200psi, 영하 325도에서 1000도 화씨 조건에서는 성능이 굿, 수명이 모더릿, 마찰이 하이입니다. 마지막 4200psi, 영하 325도에서 1000도 화씨 조건은 성능 베터, 수명 베리롱, 마찰 미디엄입니다. 즉 압력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패킹이라도 마찰 수준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이어 회전형, 즉 로터리 밸브를 위한 패킹 선정 지침이 제시됩니다. 500ppm 서비스를 위한 최대 압력 및 온도 한계와 패킹 마찰을 정리한 표의 구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의 제목은 500ppm 서비스용 최대 압력 및 온도 한계로 주 1번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500ppm은 누설 배출에 대한 환경 기준을 뜻하며 이 한계 이하로 누설을 억제해야 하는 전누설 패킹의 적용 대상을 가리킵니다. 표는 각 패킹 시스템에 대해 압력과 온도 한계, 그리고 패킹 마찰 수준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단위 표기를 두 계열로 병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는 미터법, 즉 메트릭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관용 단위, 즉 커스터머리 US입니다. 같은 패킹 시스템에 대해 두 단위 계열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 환산 없이 자신의 단위 체계에 맞는 값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일 PTFE V링 패킹 시스템의 500ppm 한계값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패킹 시스템의 이름은 싱글 PTFE V링, 즉 단일 V링 형태의 테프론 패킹입니다. 온도 한계는 영하 46도에서 232도까지이고 압력 한계는 103바, 미국 단위로는 1500psig입니다. 표의 일부 칸은 해당 사항이 없어 빈칸 표시로 남아있는데 이는 특정 단위 계열이나 조건에 대해 값이 정의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단일 V링은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킹 형태로 중간 수준의 압력과 온도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비로실 PTFE, 칼레즈, 그리고 그래파이트 계열 패킹의 500ppm 서비스 압력 및 온도 한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엔비로실 PTFE는 온도 영하 46도에서 232도, 즉 영하 50도에서 450도 화씨, 압력 24.1바입니다. 칼레즈 위드 PTFE, 제품명 KVSP400은 350psig, 40에서 400도 화씨, 51바, 영하 40도에서 204도입니다. 칼레즈 위드 자이맥스, KVSP500은 350psig, 40에서 500도 화씨, 51바, 영하 40도에서 260도입니다. 엔비로실 그래파이트는 103바에서 영하 18도부터 315도, 그리고 1500psig, 20에서 600도 화씨, 207바에서 영하 198도부터 371도입니다. 그래파이트 리본은 103바, 영하 198도에서 538도이며 주 2번이 붙습니다. 두 가지 각주가 중요합니다. 주 1번에 따르면 표의 값은 지침일 뿐이며 이를 초과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경우 패킹 수명이 짧아지거나 누설이 늘어날 수 있고 온도 등급은 공정 온도가 아니라 실제 패킹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주 2번은 산화 서비스를 제외하면 영하 198도에서 371도, 즉 영하 325도에서 700도 화씨를 적용한다는 단서입니다. 비환경용 서비스 적용 지침에서 실성능 지수, 사용 수명 지수, 패킹 마찰을 압력과 온도 조건별로 비교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500psig, 영하 50도에서 450도 화씨 조건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성능 베터, 수명롱, 마찰 베리 로우이고 다른 하나는 성능 수페리어, 수명 베리롱, 마찰 로우입니다. 같은 온도 범위라도 패킹 구성에 따라 성능과 수명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50psig, 영하 40도에서 400도 화씨는 성능 수페리어, 수명롱, 마찰 베리 로우이고 750psig에서 영하 40도부터 500도 화씨까지 범위를 넓힌 경우도 성능 수페리어, 수명롱, 마찰 베리 로우로 동일합니다. 3000psig, 영하 325도에서 700도 화씨에서는 성능 수페리어, 수명 베리 롱이지만 마찰이 모더리스로 다소 올라갑니다. 끝으로 1500psig, 영하 325도에서 1000도 화씨 조건은 주 2번이 붙으며 성능과 수명이 모두 억셉터블 수준에 머물고 마찰은 하이로 가장 높습니다. 정리하면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질수록 성능과 수명 등급은 떨어지고 마찰은 커지는 상충 관계를 이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